지금 주식시장이 의심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계속 안 될 거다. 지금 당장의 이런 불안은 별 요소는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비싼 거는 확실해요. 비싸다고 해서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해요.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보셨을 때 좀 어떻게 시장을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주로 이제 리테일 이제 지점에 있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좀 많이 대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으니까 한 반년 정도는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미국 시장 조정은 별로 개의치 않겠다. 그거는 그냥 보유하는 종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주가가 상승하니까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계속 있는 것 같고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은 올해는 달러 프리미엄의 시대였고 내수의 침체를 본 되게 비관적인 한 해였던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던 큰 한 해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정책이나 정치가 경제를 좀 지배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장표 보시면은 마치 뭐 이게 한 국가의 성장 단계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 각 국가가 위치해 있는 위치들을 제가 좀 표시를 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제 떠오르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 인도 담당 애널리스트가 가끔 인도로 갔다 와요. 갔다 오면 이번에 갔다 와서 5월 달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인도 도로에 드디어 소가 안 보입니다. 이제 소가 안 보이네요. 우리는 되게 인도 주식시장만 보면 계속 급등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매우 뭐 성장했다고 보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면요. 아직도 도시에 사는 인구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겠죠. 전체 인구의 뭐 30%, 40%, 50% 이렇게 도시에서 사시는 인구가 많아질 텐데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건설 경기가 활발해지고 도로가 깔리고 뭐 그 과정에서 생필품들을 수입하기 때문에 뭐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이런 이제 고성장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했던 나라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한 10년, 20년 전에 봤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제조 기반들을 어느 정도 갖춰놨고 성장을 했는데 중국의 고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도시화율도 한 60% 넘어갔고요. 이제 고민들은 제조업의 레벨업을 꿈꾸거나 혹은 선진국의 경제 모델인 뭐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진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과거에 브라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브라질도 초기에 이런 과정을 겪었다가 제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원자재 공급 이제 국가로 이제 조금은 하향 조정된 거죠.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긴 이제 나라들이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뭐 일본, 뭐 한국은 증시는 선진국이 아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 일본, 영국, 뭐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요, 이제 전반적으로 제조 원가들, 제조 비용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인구는 또 자연스럽게 고령화 과정으로 가요.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들 국가들은 각자 국가의 철학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쓰게 되죠. 유럽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복지 이쪽에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런데 올해 화두가 됐던 나라가 보시는 이 독일과 미국의 행보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더 높여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미국 정부가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독일의 과거 레거시, 내연기관 자동차, 뭐 독일 3사 그리고 기계라든가 화학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차세대 성장 동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독일도 생산성을 미래의 생산성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자본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독일의 행보가 상당히 엇갈렸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정 적자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 적자가 좀 화두가 될 수는 있는데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미래의 성장성들을 보유하는
한다는 관점에서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제조업의 과잉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뭐 나름대로 이 국가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던 한 해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올해 주가가 거의 뭐 1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 비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한 28%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NH투자증권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올해는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은 분산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너무 금액이 많구나. 100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내년에는 미국 주식을 한 60%, 70%, 나머지 부분들은 한국이나 혹은 국면별로는 중국 주식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드라마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인가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다고 들은 저는 못 봤는데 한석규 배우분 나오신 아버님이 거죠? 이제 프로파일러고 딸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딸인데 딸 주변에서 계속 이상한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살인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한석규가 딸을 계속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 한국 주식시장 올해 순이익이 180조 정도 예상이 돼요. 작년에 100조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뭐 간단한 표현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소득이었는데 18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내년도에는 한 220만 원 정도, 이제 220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의심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올해 실적은 180조 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좀 많이 저렴해졌는데 문제는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개선 안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뭐 우상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더 하락하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 자금 중에서 한 20% 정도는 한국 주식에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저희 NH투자증권의 생각입니다. 탄핵 정국이 혹시 길어질 때 그때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해봐도 될까요? 정치적인 얘기들은 사실은 잘 몰라서 이제 변수도 많게 하는데요.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더 기대하거나 꿈꾼다고 보면 오히려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다음에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면요. 지금 당장의 이런 불안은 별 요소는 아니거든요. 하나 또 저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한국이랑 중국 주식을 비중을 실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또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부분이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서면은 또 다시 한번 관세 전쟁, 무역 분쟁 시즌 2. 그러면은 2018년도 때 지금 가장 부진했던 국가가 중국이랑 한국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사태가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중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8% 정도 나와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내년도는 4% 정도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미국이 관세를 60% 부과하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국가에 보편적 관세 이제 10%를 부과하게 되면요. 저희가 추정해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내년도에 4%에서 마이너스 6% 정도로 이제 하향 조정됩니다. 한 10% 정도가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그 부분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이제 유력한 주식 매수 시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제 시작되는 아마 내년 1월 20일 날 취임 이후에 그때부터 한 두세 달 정도가 가장 위험한 구간을 보거든요. 그때가 매수 적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들은 어찌됐건 경기부양 카드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은 이제 소비가 침체가 되면은 경기 부양 카드를 부동산으로 썼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 있고 지어야 될 물량이 15년치가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유동성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미리미리 분양해서 계약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분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이 어렵거든요. 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저희 이제 중국 쪽 이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금융시장 부양 쪽을 좀 고려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중국 금융시장은 유동성 장세. 네.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경기 부양 카드를 써도 그렇게 회복은 안 되는데 주식시장으로 돈이 밀려가면서 주가가 좀 좋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 지표를 보면은 중국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네네. 주가만 좀 올라가는. 그래서 그것도 길게는 안 가고요. 좀 상반기 정도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정책 이벤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NH투자증권이 바라보는 2025년도 뭐 증시 밴드 같은 게 있습니까? 코스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요. 2250을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저점에 대한 산정 근거들은 과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저점들을 PBR로 네. 이제 PBR 0.82배 정도 보는데 그 해당되는 선이 2250포인트고 상단부는 2850포인트라고 희망 섞인 숫자는 제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기업 이익을 감안했을 때 한 뭐 피와 한 10배 내외 정도 그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한국 기업들 올해 주식시장 매우 부진했지만 사실 기업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매우 나쁠 거다라는 것들을 지금 주가가 좀 미리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긴 하네요. 내년도 올해 180조 원이고 내년도 220조 원이면 늘어나는 게 총액으로는 늘어난 게 맞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감액될 그로스, 거다라고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네. 올해 180조 원이 이미 고점이고 내년도에는 안 나올 거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러고 있는 거,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심을 이제 풀어주면 확신으로 바뀐다고 그 바뀔 만한 시점들은 내년도에 어느 시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도 1분기가 트럼프 이제 당선자께서 이제 캐비넷 이제 내각들을 구성한 다음에 장관들을 구성한 다음에 1월 20일 취임한 다음에 그때가 가장 취임 초기가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뭐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 정책을 하고 이제 흔들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또 그때부터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아마 2분기경에는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그런 이제 부양 정책도 나올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금융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도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할 것 같거든요. 금융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미국 금융권들이 위험자산을 투자할 때 미국 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외자산으로 퍼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 수혜들을 많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받지 않겠나라고 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서 내년도 미국 증시 비중을 한 60% 정도는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근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2025년도 미국은 경제가 계속 좋을까요? 변수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애널리스트를 볼 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분이 오신 애널리스트들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뭔가 잘 맞히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특정한 기간에. 그래서 사실 올해 그런 것들을 잘 맞췄던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 네. 미국 경제 담당 애널리스트거든요. 이코노미스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분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년도 2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경제 침체냐 혹은 경기 둔화가 아니라 아예 랜딩이 없다. 경기가 여전히 내년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데요. 과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경우를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많은 이유가 중앙은행이 경기 가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났던 후유증이 컸었어요. 네. 네. 그런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75bp. 내년도에도 내리는 폭이 중요하지만 방향성은 내리는 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경제도 조금 오랫동안 매우 호황을 보였지만 내년에도 무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미국 경제는 저도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네. 경제랑 주식시장은 조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주식시장이 좀 빨리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들을 보면은 야 이거
좀 비싸다 이 생각들이 갈수록 조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 오버밸류에이션 좀 더 일각에서는 약간 버블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그 고평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시나리오도 열어두고 계시는 건가요? 열어두고 있죠. 열어두고 네. 있고요. 저같이 이제 과거에 증시의 폭등과 네. 그 이후에 폭락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미국 주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폭등 뒤에 나타났던 그 후유증을 봤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사이클들을 안 보신 분들이 지금 강세장에서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그럴 오히려 수밖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을 요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뭐 다양한 모델을 저희가 다 만들어봐도 비싼 거는 확실해요. 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건요. 비싸다고 해서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해요. 마지막에 풍선이 이렇게 커졌을 때 바늘로 톡 찌르는 이 계기가 필요한데 내년에는 그 계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다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한 2달 정도 동안은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미리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10% 정도 혹은 조금 더 되는 조정이 나올 수 네. 있는데 그게 이번 강세장의 끝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네. 어려운 시기가 사실상에 저희한테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회가 될 수 봅니다. 있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기대되는 섹터는 어느 쪽을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다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이 아마 견해일 겁니다. 중국 주식을 사라고 뭐 너네 팔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다분히 저희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중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 효과, 약간은 유동성 장세에 기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좀 주목하자라는 거고요. 뭐 네.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전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할인율이 완화가 되거든요. 네. 할인율이 완화가 되면요. 보통은 성장주들이 이제 그 완화 부분을 좋게 반영을 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인터넷이라든가 네. 게임이라든가 뭐 그리고 엔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을 시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관세 영향에서 가장 그래도 덜 받는 수출 주식은 엔터거든요. 우리 하긴, 아이돌들. 네, 그렇죠. 아이돌한테 관세를 매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저희가. 같은 경우들은 뭐 K-팝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도에는 제일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는 계속적으로 확산을 해서 AI 반도체라든가 뭐 원자력이라든가 전력기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저희 미국의 빅테크 담당 애널리스트는 조금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내년도에 시가총액 5조 달러까지 간다라고 얘기해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리포트를 네. 보십시오. 네, 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음식료, 화장품 쪽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좀 어려운 국면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중국 쪽 부진 때문에 올해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동남아 이런 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뭐 미국도 많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 쪽 손실 부분 때문에 그 이해 지역에서 성장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 이해 지역에서의 성장이 중국에서의 손실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괜찮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여러 가지 포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대부분 다 공감이 되는 포트이고 네. 진짜 그 엔비디아 5조 달러 한번 저도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리포트를 네. 읽어보면 명확한 또 투자 계획이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2025년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야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환율을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올해는 달러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좀 좋았겠죠. 제 개인적 생각은 내년도에 달러는 대부분이 강세를 아마 보실 텐데 원 달러 측면에서요. 네. 근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좀 달러가 강세가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달러를 만약에 투자하시고 이제 한다면은 지금 1,400원대 이상은 조금은 비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1,300원 초반에서 달러를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겠고, 그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가지는 내년도에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엔화 강세인데요. 네. 저희 여름에 일본을 방문하고 기업들을 방문했는데 이제 현지에 있는 금융회사들하고 많은 미팅을 했었는데요. 일본은 수출 기업들이 달러당 120엔만 돼도 수출하는데 전혀 지장 없대요. 예. 근데 문제는 뭐 150엔, 160엔 정도 되니까 수입 물가 부담 때문에 일본 내수 경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일본 같은 경우들은 내년도에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과 맞물려서 엔화 강세가 나올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저희는 135엔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FX고, 주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1분기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조정폭이 조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주식 비중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라는 거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 주식 비중 60%, 뭐 70%, 나머지 뭐 한국 뭐 30%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 투자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들은 무겁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빠르게 안 움직여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를 그냥 항상 갖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전 세계 법정 통화가 너무나 많이 시중에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금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시해 주신 부분 중에서는 엔화 강세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135엔이면은 지금 레벨에서 거의 20엔 정도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엔화가 또 140엔 이하로 상징적인 레벨을 내려간다라면은 또 지난주에 나왔던, 그리고 8월 초에 나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소화를 하고 가야 될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처음에 8월에 나왔을 때는 네. 아마 일본 중앙은행도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미리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우리 금리 네. 올릴 수 있다, 금리 올릴 수 있다. 준비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미리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충격이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않을 된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 말씀을 해주셨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현금 흐름도 크지는 않고 있고, 네.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할지 여전히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달러와도 사실은 보증된 화폐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달러를,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들은 결국은 미국의 국력을 믿는 거거든요. 네.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계기가 전 세계에서 유력한 인사들이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네. 미국 정부가 SEC가 인정을 하면서 상품화됐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분명히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통화의 인플레이션들을 대응하는, 해제하는 수단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금융자산의 3% 그리고 순자산의 5% 뭐 미만, 아니 순자산의 3%, 금융자산의 5%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크게 손실이 되더라도 그 정도 비율이면은 한 2, 3년 흘러가면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증액이 나 있어요. 네. 다른 자산이 올라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는 투자해도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통화 인플레이션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그 영향이 있는데,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 주셨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이 풀리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정부의 재정 적자라는 게 네. 결국 민간 부분의 흑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는 가계의 흑자이거나 기업의 흑자이거나 혹은 해외 기업의 흑자이고, 네. 그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뭐 이제 돈을 많이 발행한 거고,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의 수혜를 미국 가계와 기업만 받으라는 네. 거예요.
왜 중국 기업이 받냐 이런 거죠. 그걸 막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의도인데 지금 어찌됐건 미국의 재정 적자 추세는 이어질 거고 달러는 계속적으로 시중에 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질 가치를 보존하려는 시도들. 그게 유형 자산이거나 뭐 혹은 뭐 금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거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변수가 또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해왔던 거에 변수 같은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나 생각보다 빨리 중단한다던가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법인세 인하 같은 것들 이 감산 규모가 좀 수정이 대대적으로 가해진다던가 좀 저희가 좀 고려할 만한 변수들이 있을까요?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결국 관세이거든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기 2017년부터 2020년도인데 중국에 대한 관세 때리기를 2018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 때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경계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중국을 세게 안 때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재, 그리고 뭐 중간재, 뭐 이런 데에다만 관세율이 25%였고, 중국산 의류나 신발에는 관세율이 7.5%, 그리고 중국산 반도체나 IT 기기는요, 관세를 아예 안 붙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품목 여하에 상관없이 60%, 그리고 중국 이해 지역들은 10% 이렇게 되면요. 과연 이거를 미국 내에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유발하지 않을까? 그에 따른 미국 채권 금리가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신 다음에 실제로 관세에 대한 이 숫자, 이 부분들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조정폭이 당초 전망보다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내년도 이제 1월 20일 날 취임 이후에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전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를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희망 섞인 메시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한국 주식을 뭐 좋아서 추천한 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들은 뭐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고 또 가격이 그 가격 대상의 가치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들은 그런 부분에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 시간은 연말 특집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2025년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NH투자증권의 오태동 프리미어 블루본부 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